자, 이번에는 사진 측량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한번 해보죠. 먼저 촬영각에 따라서 이 사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246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먼저 수직사진, 그리고 경사사진, 수평사진으로 우리 촬영각에 따라서 사진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직사진은 말 그대로 사진을 연직 방향으로 내려 찍는 사진을 수직사진 또는 연직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사각이 제로가 되겠지만 엄밀하게 우리가 항공사진에서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을 때 0도를 맞추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경사각이 요 3도 이내일 때는 우리가 수직사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직사진은 주로 지형도를 제작할 때 촬영하는 사진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우리 같이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중심이에요. 뭐의 중심? 렌즈의 중심입니다. 이 렌즈는 중심투영의 성질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사진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어쨌든 간에 모든 빛은 이 렌즈의 중심을 통해서 사진 화면상에 맺히게 됩니다. 이 화면은 과거에는 이제 필름이 자리 잡았던 자리인데 지금은 주로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이 맺히는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인체로 생각했을 때는 망막, 여기 상이 맺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럴 때 항공사진은 주로 이 화면의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과거 필름을 사용할 때도 그랬고요. 통상 23cm by 23cm인 정사각형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필름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화면은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렌즈에 따라서 초점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초점거리가 뭐냐? 이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상이 맺히는 이 길이까지를 우리가 초점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포커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F라는 노테이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 F라는 노테이션은 나중에 축척과 기타 여러 가지 그 사진에서 계산하는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각을 우리가 사진이 찍히는 각, 화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각 렌즈인 경우에는 화각이 굉장히 커요. 120도 막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협각 렌즈인 경우는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질은 뒤에 가서 우리 자세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지금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초점 길이에 따라서 이 화각이 각각 다 달라진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각과 초점거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요것만 먼저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경사사진은 저각도 경사사진과 고각도 경사사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수직사진은 0도에서 3도 이내로 내려 찍는 각이라 그랬죠. 요거는 약간 경사를 두고 찍는 사진이 저각도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쪽하고 뒤에 쪽 모두 지상의 형상을 사진에 담게 되죠. 즉 다른 말로 지평면이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각도를 더 눕혔을 때 고각도 경사사진으로 촬영을 하면 여기 각도가 더 누웠기 때문에 지평선이 사진상에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경사사진은 실제로 지형을 측량할 때 많이 쓰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수평사진이네요. 이건 렌즈의 중심 방향, 즉 촬영 방향이 지표면과 수평한 방향으로 촬영을 하는 사진입니다. 주로 과거에 문화재 관측이라든지 건축물을 촬영할 때 이러한 수평사진을 많이 촬영을 했고, 이게 바로 지상사진 촬영을 얘기합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수직사진 또는 연직사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벽체의 옆면이 안 나타나죠. 자, 그럼 이 사진은 뭐예요? 예, 요거는 저각도 경사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쪽 사진에서는 이쪽 벽이 약간 보이고 이쪽 사진에서는 반대쪽 벽이 약간 보이죠. 이렇게 한 모델에 대해서 두 장의 사진, 이걸 우리가 입체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두 장의 입체 사진이 있으면 우리는 이 두 사진을 이용해서 높이 값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사진 측량의 원리에서 배울 입체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는 XY, 즉 평면 위치를 뽑아낼 수는 있지만 높이 위치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두 장의 입체 사진을 이용하면 높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영상의 높이점들을 찾아서 이 대상의 물체를 3차원으로 모델링하는 게 가능한 게 바로 사진 측량의 기본 원리입니다.
요거는 또 다른 저각도 사진을 나타낸 거네요. 언뜻 보면 고각도 사진 같아요. 예, 지평면이 보여서.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건 임의로 끊어낸 사진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경사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지형의 형상이나 건물의 위치,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진으로부터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측량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는 게 항공사진 측량, 지상사진 측량, 수중사진 측량, 원격 탐측, 비지형 사진 측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네요. 자, 먼저 항공사진 측량부터 볼까요? 주로 항공기나 기구 등을 이용해서, 즉 다시 말하면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촬영하는 게 보통 항공사진 측량입니다. 이러한 항공사진 측량은 주로 지형도를 작성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판독에도 주로 활용이 되죠. 높은 지역에서 지상을 내려다보고 찍고, 지형도 작성에 활용되는 측량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정량적인 해석이 될 거고요. 판독을 통해서 어떤 정성적인 해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지상사진 측량이네요. 이 지상사진 측량은 우리가 앞에서 수직사진, 경사사진, 수평사진과 같은 촬영각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과 수평한 상태, 다른 말로 하면 구조물이 서 있는 방향에 직각인 방향, 즉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고 찍는 연직 방향의 사진이 아니라 구조물의 앞에서 바라보는 또는 구조물의 옆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방향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지상에서 찍는 사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형태나 또는 그 변이 관측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사진을 이용해서 구조물의 정면도라든지 인면도를 주로 제작해요. 그래서 이 방법이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주로 건축물 측량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 사진 측량을 해서 데이터를 구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특이할 사항은 과거의 항공사진 측량은 사진 측량을 할 당시에 항공기의 위치를 모르고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에 미리 만들어 놓은 기준점들을 이용해서 후방교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영상에 있는 위치점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고요. 지상사진 측량은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전방교회 이론에 의해서 구조물이나 어떤 대상물의 위치를 전부 다 관찰하는 측량이죠. 지금 막 설명한 것과 같이 후방교회와 전방교회법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항공사진 측량, 이거는 비행기의 위치를 모르고 지상점의 위치를 안 상태에서 시작했다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미지점에 기계를 세우고 기지점으로부터 미지점의 위치를 잡고 나서 다시 모든 점들을 찾아낸 거예요. 하지만 전방교회는 뭐였죠? 알고 있는 지상사진의 위치를 통해서 모르는 모든 점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엄격히 얘기하면 현대 측량으로 넘어오면서 항공사진 측량은 더 이상 후방교회법이 아닙니다. 왜?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뭐로? 이제 항공사진 측량을 찍을 때 비행기에 GPS와 IMU가 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대상점을 찍기 때문에 현재는 엄격히 후방교회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후방교회법이었어요. 그러면 이 후방교회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GPS 측량입니다. 다른 말로 GNSS 측량. 이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점에다가 GPS 안테나를 세워놓죠? 그럼 그 위치를 알고 있는 위성으로부터, 이 위성의 위치는 어떻게 알아요? 위성은 모두 궤도력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시간에 어떤 위성이 어디에 있다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안테나의 위치, 즉 아는 점에서 모르는 점, 다시 말하면 알고 있는 위성의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그 점의 위치를 구하려고 안테나를 세우는 미지점의 위치를 구해나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모르는 지점에 기계를 세워놓고 아는 지점에서 그 위치를 알아내는 것. 요게 바로 후방교회입니다. 그 후방교회는 다 이제 떠나서 하나만 기억합시다. GPS.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설이 돼요? 아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점, 즉 모르는 점의 위치를, 안테나의 위치죠. 아는 점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인공위성에서부터
알아내는 방법. 즉 미지점에 기계를 세우고 기지점으로부터 미지점의 좌표를 얻어내는 방법이 후방교회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척 중요한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후방교회와 전방교회. 또 이 항공사진 측량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주로 항공 라이다가 그 역할을 많이 대신하게 되는데, 지상사진 측량 역시 마찬가지로 지상 라이다가 이제 이러한 대상물을 3차원 모델링 하는데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중사진 측량이 있네요. 말 그대로 물에 들어가서 찍는 사진이네요. 그래서 플랑크톤의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의 조사, 그 다음에 해저 기복 상황을 파악하는 것, 즉 바다의 밑바닥이죠. 바닥에서 또는 하천 바닥에서 물과 바닥과의 경계, 이런 그 해저 지형이 어떤 기복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때 사용하고, 또 수중식물의 활력도를 분석하는 데도 주로 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격 탐측이네요. 요건 환경이나 자원 문제에 주로 이용이 되는 측량 방법이었어요. 종래에 그랬단 얘기죠. 그리고 광역이나 원거리, 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인공위성, 보통 수백 킬로에서 수만 킬로까지 떨어지죠. 인공위성의 궤도는 그렇게 다양하게 지구의 둘레를 도는 궤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서 인공위성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즉 탐측기를 이용해서 지표를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는 그러한 기법이 원격 탐측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이 원격 탐측은 주로 정성적인 해석에 많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들어오면서 해상도가 무척 좋아졌어요. 이 인공위성 영상에. 아이코누스 위성, 이제 이게 처음으로 1m급의 해상도를 갖기 시작하면서 현재 GOI-2 같은 새로운 위성들은 35cm급의 해상도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아리랑 2호 역시 한 1m급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리랑 3호가 올라가면서 우리는 70cm급의 고해상도 영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원격 탐측에 대해서는 7장 사진 측량이 끝난 다음 8장에서 궤도부터 시작해서 원격 탐측의 위성들과 센서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프로덕트, 산물들, 그 다음에 위성 영상의 특성, 그 다음에 이 위성 영상의 활용,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 8장에서 우리 같이 상의하도록 하죠. 자, 그 외에 이제 비지형 사진 측량이 있습니다. Non-topographic photogrammetry라고 표현하는데요. 지형 외에, 땅을 찍는 게 아니죠. 지형 외의 대상물 관측을 위해서 촬영하는 사진. 요걸 이용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얻어들이는 측량 기법이 비지형 사진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 비지형 사진 측량, 어쨌든 간에 이 사진을 보고 판독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활용하는 X선, 그 다음에 모아레 사진, 그 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한 홀로그래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의학이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문화재 조사에 주로 사진 측량 기법을 활용하는 그러한 분야를 비지형 사진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보는 영상이 항공사진이에요. 미리 이 지상의 여러 점의 기준점들, 컨트롤 포인트들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상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에서 각각의 기준점들을 찾아내고 이 소수의 기준점들을 이용해서 다수의 무수히 많은 절대 좌표점들을 얻어내 가지고 영상을 재배열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높이값을 추출하는 게 항공사진이죠. 이번 영상은 지상사진이네요. 이 지상사진은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상 라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얻어낸 거예요. 이 레이저는 우리가 스캐너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무수히 많은 레이저파를 쫙 하고 건물에다 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반사되는 모든 점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레이저파가 왔다 갔다 한 시간, 즉 도달 거리를 이용해서 각 점들이, 모든 점들이 이 레이저 포인트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두 계산을 해서 그 점을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하는 기법이 바로 레이저 측량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는 지상 레이저 측량에 해당된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점을 우리는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또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10장 레이저 측량에서 다룰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위성 사진이네요. 네. 이 사진은 아리랑 2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리랑 2호의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해서 성산 일출봉을 찍은 사진이네요. 예, 여러분들 여기는 한번 다 가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 화산 분화구가 보이고요. 여기까지는 걸어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예, 이러한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영상을 얻어내고, 더더군다나 이거를 이제 입체 사진을 얻게 되면 이 점들에 대한 Z값, 즉 높이값들을 추출해서 전부 XYZ 값을 찾아내 가지고 지형도를 제작하는 게 현재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영상은 전형적인 비지형 사진입니다. Non-topographic photo죠. 비지형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영상은 모아레 패턴에 의해서 마치 그 등고선과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난 그림이고, 오른쪽은 우리 살을 투과하고 뼈의 형상만 표현할 수 있는 엑선,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그 사진을 찍은 그런 영상이죠. 왼쪽 사진으로도 이제 이 척추가 곧게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오른쪽 사진에서는 이 뼈의 형상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어떤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렌즈 피사각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렌즈 화각에 따른 분류네요. 자, 이 렌즈에 따라서 렌즈가 얼마만큼 넓은 각도로 찍을 수 있느냐, 또 얼마만큼 좁은 각도로 찍을 수 있느냐, 이것은 영상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초광각에 가까울수록 넓은 지역을 찍는다. 대신 왜곡이 많아진다. 즉 실제와는 많이 달라지는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요거를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각에 가까울수록 좁은 지역을 찍지만 굉장히 왜곡이 줄어든다. 요것만 먼저 기억해 두시고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죠. 요 렌즈 피사각에 따른 초점거리와 면적의 관계,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먼저 초광각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초광각 사진, 와, 일단 광각보다 더 넓은 각이에요. 예, 렌즈의 피사각은 약 120도까지 됩니다. 그리고 초점거리는 88mm 정도 나오죠. 그리고 사진의 크기는 23cm 바이 23cm입니다. 요게 일반적인 항공사진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최단 셔터 간격, 즉 셔터 스피드는 3.5초 정도가 되고요. 주로 소축촉으로 도화를 할 때 많이 사용하네요. 예, 소축촉, 대축촉, 요거 정확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축촉이 큰 축척이에요? 대축촉이 큰 축척이에요? 요건 쉽죠. 말이 대축촉이 큰 축척이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00분의 1이 소축촉이에요? 10,000분의 1이 소축촉이에요? 이럴 땐 이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요거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축척은 축척 분모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대축척입니다. 즉 100분의 1 축척은 1000분의 1보다 10,000분의 1보다 엄청난 대축척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축척이 정확해요? 대축척이 정확해요? 요거 언뜻 정확도와 축척의 크기 간의 관계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1대1 축척의 지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대한민국 지도를 1대1로 만든다면 지도가 한국만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커야죠? 그렇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도가 자연히 좋아지죠. 아까 축척 분모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대축척이라 그랬죠. 자, 이번엔 1대 100만, 다른 말로 100만분의 1 축척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요거 언뜻 봐도 소축척입니다. 일단 축척 분모수가 엄청 컸어요. 자,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길을 떠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서울역이에요. 그럼 1대 100만의 지도를 가지고 서울시청까지 찾아가려고 하면 가능한가요? 이 지도를 가지고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중에 동물적인 본능이 뛰어나거나 보이스카우트들은 가끔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축척에서는 하나의 도시가 그냥 동그랗게 약식으로 표현되고 맙니다. 서울은 아마 그래도 수도니까 조금 더 크게 네모나게 표현을 해놓겠죠. 하지만 서울시가 네모나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축척으로 갈 때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지도를 정확성을 많이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충분히 반영이 못 되기 때문에 이 소축척 지도는 정확도가 낮게 되는 겁니다. 축척은 우리 측량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축척은 어떻게 계산하죠? 축척은 실제 지형의 길이와 지도에 표현되는 길이에 비해요. 즉 다른 말로 축척은 실제 길이분의 지도상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사진 측량학에서는 실제 거리분의 사진상의 길이로 표현하죠. 이 축척에 대한 거는 앞에 총론에서도 축척에 따라서 측량을 분류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 지형 측량에서 또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이 축척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고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축척과 소축척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정확도가 어디가 더 높은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초광각 사진은 완전 평지에 이용을 해요. 왜? 왜곡이 심합니다. 렌즈 피사각이 넓다는 얘기는 초점거리가 짧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진에 비해서 이 초광각은 넓은 지역을 한 사진에 담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의 중심은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렌즈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왜곡이 심할 때 지상이 울퉁불퉁하고, 다른 말로 오르락내리락이 심하면 여기에 따라서 변이가 무척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뒤에 나중에 이제 기복변이라고 배우는데, 역시 이게 왜곡에 의해서 지상에 기복이 있을 때 많은 변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광각, 초광각 사진을 이용할 때는 평지에 이용해야 지표의 왜곡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광각 사진을 볼까요? 요거는 렌즈 피사각이 약 90도 정도 되네요. 네, 초점거리는 152에서 153mm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상의 크기는 역시 위에 초광각 사진과 마찬가지로 23cm by 23cm 정도. 그 다음에 최단 셔터 스피드는 2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지형도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고 판독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경제적이다. 왜냐하면 좁은 협각보다는 조금 넓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상의 넓이를 사진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각 사진이네요. 요건 약 60도 정도 되는 렌즈 피사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초점거리는 약 210mm 정도가 됩니다. 아마 사진 측량학에서 계산 문제로 나올 때 주로 초점거리는 210mm로 주어지는 게 바로 여기서 따와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 크기는 18cm by 18cm고요. 최단 셔터 스피드도 역시 위에 광각 사진과 동일하게 2초. 주로 산림조사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산림조사용이니까 주로 산악지대에서 많이 쓰겠네요. 그 다음에 산악지대 외에 도심지를 촬영한다든지 또 정면도를 제작할 때도 많이 씁니다. 정면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이 아니죠. 예, 건물이 있다면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 정면도예요. 그 다음에 협각 사진이 있습니다. 요거는 각이 굉장히 좁죠. 피사각이 60도 이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 대축척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을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할 때 우리가 협각 사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똑같은 비행고도에서 초광각 사진에 비해 좁은 지역을 찍지만 초광각 사진에 비해 왜곡이 짙기 때문에 특수 축척용으로 사용하고 또 판독용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특수한 정면도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렌즈 피사각의 종류가 되겠네요. 자,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렌즈 피사각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더 도식화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이렇게 화면이 있죠. 이 화면의 길이는 일정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초광각이나 광각 이런 경우에는 23cm by 23cm, 그 다음에 그 외의 사진은 또 18cm by 18cm로 정해져 있게 되죠. 그리고 자, 이 화면의 길이가 일정할 때 보통각 렌즈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이 보통각은 우리 60도 정도가 됩니다. 60도가 된다는 얘기는 요 각이 60도란 얘기고 요 점이 렌즈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의 중심을 통해서 모든 빛이 이 중심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서는 이쪽 화면에 맺히게 되고 이쪽 지역에서는 중심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맺히게 되죠. 그럴 때 이 렌즈의 중심부터 화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초점 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학자나 어떤 책에 따라서 화면 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주점 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동의어들이 많죠.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이 화면 거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화면 거리는 우리 지금 위에서 얘기한 화면의 길이라고 얘기한 것, 요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보통각 카메라의 초점 거리는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보통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지상의 면적은 이 정도 크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축척상으로 이 화면의 거리와 이 지상의 거리가 좀 비율이 안 맞게 그려놨는데 그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모식화해 놓은 거니까 이걸 이해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거리가 실제 지상의 거리, 그리고 여기가 화면에 맺히는 필름상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축척은 이것분의 이거, 즉 지상의 실제 거리분의 화면상의 사진 거리가 축척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두 번째, 우리 광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광각은 9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렌즈의 피사각이 이만큼 커졌죠. 이만큼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상의 면적도 요만큼 넓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초점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 화면상의 길이는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초점에서 맺혀서 23cm 또는 18cm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화면의 거리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화면상의 거리는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 지상의 거리는 이만큼 커지게 됩니다. 즉 축척이 어떻게 달라져요? 이 거리분의 이거로 표현되겠죠. 그럴 때 우리 지상에서 이 사진이 커버하는 면적은 요 정도 녹색 유변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초광각을 한번 볼까요? 초광각은 120도예요. 굉장히 각이 넓어졌죠. 각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화면상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여기에 초광각 카메라의 렌즈 초점 거리는 이만큼 짧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점 거리가 지금 보통각에 비해서 확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지상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이만큼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그럼 축척은 어떻게 돼요? 이게 커진 것뿐에 그 화면상의 길이는 그대로니까 축척은 분모수가 커진 거죠. 즉 소축척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축척으로 가면서 그 상태에서 지상의 크기는 얼마만큼 포함이 되게 되나요? 예,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사각형, 이만큼 지상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 보통각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화면 거리를 갖고 있을 때 초점 거리가 이만큼 길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촬영된 면적은 요 정도뿐이 안 되죠. 하지만 초광각으로 오면 화면의 거리가 변하지 않고 비행 고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초점 거리는 이만큼으로 확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지상에 해당되는 거리는 이만큼으로 늘어나게 돼버리죠. 면적도 따라서 이 노란 사각형만큼 확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각, 광각, 초광각으로 갈수록 각부터 따지면 각은 60도, 90도, 120도로 점점 각은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초점 거리는 이만큼의 거리서부터 요만큼으로 확 줄었고요. 이 사진에 찍히는 지상의 거리는 요 길이에서 이 길이로 그 다음에 이 길이까지 늘어나게 됐고, 면적은 어떻게 돼요? 보통각일 때 요렇게 작은 사각형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 사각형으로 커지고, 초광각일 때는 급기야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찍게 됐죠.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렌즈로 찍은 게 왜곡이 많겠어요. 한꺼번에 때려 박아서 집어 넣는 쪽이 더 넣다 보니까 왜곡이 많이 생긴다고.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무척 쉽게 피사각과 초점거리 그리고
면적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기사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기사시험에서 이게 보통각일 때와 광각일 때 지상 면적을 포괄하는 면적이 얼마냐라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각일 때 요 피타고라스 삼각형 이쪽이 직각이죠. 그 다음에 초광각일 때 요 피타고라스 삼각형 요걸 따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즉 보통각일 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예, 요게 60도니까 요거는 30도일 거고 그럼 이게 30도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각각의 변의 길이의 비율은 1대 2대 루트 3 그 정도의 크기가 되겠죠. 초광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120도니까 요 각이 60도일 거고요. 그러면 이쪽이 30도겠네요. 그럼 역시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가 1대 2대 루트 3 이러한 길이의 비가 나타나요. 그럴 때 보통각일 때 요고리와 광각일 때 요고리 요건 비율 따질 수 있죠. 여기 보통각일 때 요 반쪽 삼각형이 루트 3대 1의 비율이었고 그 다음에 초광각일 때 1대 루트 3의 비율이 있어요. 그쵸? 그 비율만 따지면 보통각일 때와 초광각일 때 만들어내는 면적은 어떻게 따지면 되죠? 길이의 제곱이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각각 제곱해서 비를 따져주면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사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그런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이제 초광각 카메라로 찍은 또는 초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잘 보세요. 중간은 정확해요. 센터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또 위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점점 왜곡이 발생해요. 그쵸? 센터는 정확해요. 자, 이쪽 한번 책장을 봐봐요. 이렇게 휜 책장은 없습니다. 이쪽에 벽을 한번 볼까요? 이 벽이 휘었네. 이건 어디서 봤죠, 여러분들? 예, 이상한 날에 앨리스에 나옵니다. 이런 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심은 정확하지만 밖으로 나갈수록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즉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방사상으로 왜곡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게 바로 초광각 렌즈의 특징입니다. 초광각 렌즈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네, 넓은 지역, 좀 더 많은 지역을 사진에 담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넓은 지역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초점거리가 짧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어요? 예, 렌즈의 중심에서 밖으로 점점 나갈수록 자꾸 방사상의 왜곡, 변형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초광각 카메라의 특징이에요. 자, 이번에는 도화 축척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죠. 이건 뭐 여러분 우리 축척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쉬울 겁니다. 먼저 대축척 도화가 있고 중축척 도화 그리고 소축척 도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네요. 자, 대축척 도화는 축척 1대 500에서부터 1대 3000까지의 축척을 이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대축척을 가지려면 낮은 데서 가까이 찍어야 돼요. 높은 데서 멀리 찍어야 돼요. 또 헷갈리죠. 예, 가까이 붙어서 찍을수록 대상이 크게 찍히죠. 즉 대축척이에요. 그래서 촬영고도 800m 이내에서 저공 촬영한 사진이 바로 대축척 도화입니다. 그럼 중축척 도화는요. 중축척 도화는 축척 1대 5000에서 1대 25000 정도의 축척으로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행기의 높이가 800에서 3000m 정도 이러한 높이에서 촬영한 사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축척 도화는 축척 1대 5만에서부터 1대 10만까지 촬영고도 3000m 이상에서 촬영한 사진이 바로 소축척 도화가 되겠네요. 참고로 우리 인공위성은 보통 가까운 데에 있는 녀석들이 한 300km가 좀 넘은 지역부터 있습니다. 대기권이 벗어난 지역부터 해가지고 보통 400에서 500 사이에 주로 많이 인공위성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치되는 위성은 주로 지구 관측 위성이에요. 즉 지구의 사진을 정확히 찍어서 지구한테 전송해주는 위성이고 그 외에 우리 이제 뒤에서 다룰 여러 가지 위성들 중에서 그 항법 위성들 특히 GPS 같은 위성들은
보통 지구에서부터 22,200km 정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죠. 또 어떻게 보면 필름에 따른 분류보다는 그 전자기파에 따른 분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필름에 따라서는 펜크로매틱 사진, 요건 줄여서 펜크로라고도 얘기하고요. 전정색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 같은 말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네 흑백 사진. 환장하겠어. 그쵸? 왜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누구 고생하라고? 참 여러분들 앞길이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런 거 몇 개 없어요. 그 대신 요것만 잘 알면 되게 유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사진 측량에서는 주로 흑백 사진을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적외선과 이렇게 전정색, 적외선과 흑백 사진을 섞어서 쓰는 그런 영상이 간혹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보다는 뒤에 가가지고 그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 탐측에서는 여러 가지 그 칼라의 특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주파수대의 특성, 그걸 이제 그때 가서는 이걸 밴드라고 부릅니다. 예, 북치고 장구치고 땐 따라 부는 밴드가 아니라, 그건 밴드라고 안 하고 밴드라 그러죠. 예, 그런 밴드가 아니라 밴드, 주파수 대역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물론 여기서부터도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가야만 원격 탐측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펜크로부터 보죠. 펜크로매틱, 줄여서 펜크로, 다른 말로 전정색. 예,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흑백, 이제 알아요. 예, 흑백 사진입니다. 이거는 지형도 제작용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색. 이것도 천연색이라 그러면 또 헷갈리죠. 컬러 사진, 컬러 이제 알죠. 예, 요건 주로 컬러의 색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와 이거를 사진상에서 구분해내는, 그래서 주로 판독용으로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되고요. 최근에는 해상도가 좋아져서 지형도 제작용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펜크로하고 이 컬러 사진은 모두 인공위성에서도 참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전자기파의 사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위색 사진이 있어요. 이 위색 한문이에요. 거짓 위자죠. 그 다음에 색깔을 거짓말로 속여 쓴다는 말인데, 영어로 쓸 때는 우리가 false color라고 얘기합니다. 가짜의 색깔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위색 사진을 이용해서 그러한 사진을 찍으면 식물의 잎은 적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또 식물의 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청색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 식물에 특히 반응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생물이나 식물, 이러한 데에 연구조사에 널리 사용하는 그러한 사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사진이 있네요. 요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일단 지질, 토양, 수자원, 산림조사, 판독 이런 데 널리 사용되고, 이 적외선 사진의 특징은 앞에 정량적인 특성과 정성적인 특성을 얘기할 때 그 살아있는 나무의 표현, 그 다음에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적외선 사진의 특징이 살아있는 식물은 빨갛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산불 지역의 피해 조사나 식생의 현황, 얼만큼 살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전자기파 때의 사진입니다. 또 이 적외선 사진은 이제 우리 앞으로 올라갈 아리랑 3A에 탑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열과 적외선의 감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로켓을 쐈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군사훈련이나 행군을 하고 장막 밑에다가 탱크를 숨겨놓은 경우, 이거는 가시광선으로는 안 보이죠. 하지만 이런 데서 방출되는 열과 적외선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을 찾아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아리랑 3A호에 요 적외선 사진기가 같이 딸려서 올라가죠. 자, 이번엔 펜인프라가 있네요. 예, 딱 봐도 이제 뭐 펜인프라하고 나온 거 보니까 펜크로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죠? 맞아요. 예, 펜크로매틱, 즉 일반 흑백 사진, 여기다가 인프라가 뭐죠? 적외선을 우리가 인프라레드라고 얘기합니다. 인프라레드. 그래서 이 적외선의 인프라레드에서 인프라만 따서 펜인프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벌써 감 잡았죠? 아하, 요건 펜크로매틱과 인프라레드 합친 거구나. 즉
펜크로 사진, 흑백 사진과 적외선 사진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대상물의 특수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판독용으로 우리가 쓰는 그러한 사진이죠. 여기에 대한 그림들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사진이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각각의 흑백 사진, 그 다음에 컬러 사진, 그리고 위색 사진, 퍼스트 컬러 사진 이렇게 세 가지를 놔뒀네요. 자, 흑백 사진은 우리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컬러 사진 이건 모르면 봐볼 거고요. 자, 위색 사진이 조금 독특하죠. 그래서 나무에 있는 줄기와 그 다음에 잎 요것들은 빨간색으로 표현됐어요. 그 다음에 잔디도 역시 식물이죠. 그래서 벌건 기운이 스멜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깥 배경은 주로 이제 푸른색으로 처리가 돼버렸죠. 요걸 우리가 위색 사진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생물의 그 활력 또는 식물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또는 식물의 분포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인위적인 색깔을 주어서 우리가 천연색을 변조시켜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색 사진을 통해서 보면 식물과 배경이나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을 구분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판독에 활용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사진이 이제 근적의 사진이 나오네요. 예, 근적의 사진. 요것도 역시 적외선을 이용한 사진입니다. 적외선의 특징이 뭐였어요? 예, 살아있는 식물은 빨갛게 표현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잔디밭과 나뭇잎파리들이 모두 빨갛게 나타나 있어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스팔트는 회색으로 표현됐고 거기 사람 머리들이 좀 보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식물과 그 외의 것들을 비교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게 바로 적외선 사진이고, 이 적외선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근적외, 원적외, 열적외 등과 같이 뭐 여러 가지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그 원격 탐측에서 필요한 파장대를 설명할 때 함께 같이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 사진 측량 자체에서는 근적외 사진에 대한 특수한 뭐 내용들을 가지고 특별히 판독하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정도만 해서 그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 바로 펜인프라 사진이에요. 예, 펜크로매틱과 인프라레드를 합친 거죠. 그래서 흑백 사진과 적외선 사진을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파장대를 우리가 섞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칼라 사진의 R 밴드, 즉 빨강색 밴드만 꺼내고 또 칼라 사진의 그린 밴드, 즉 녹색 밴드만 꺼내가지고 합성을 하면 또 그것도 다른 색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미처 우리 눈에 확인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진상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특색들이 바로 원격 탐측에서 다루는 인공위성 영상의 분석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각각의 가시광선의 레드, 그린, 블루, 즉 빨강, 녹색, 파랑 요 세 가지를 섞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그 월드뷰 2 같은 위성들은 옐로 파장대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아리랑 3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외선이 여기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리랑 5호에서는 레이더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레이저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전자기파들을 섞어서 특수한 목적에 특수한 해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사진 측량이니까 우리가 원격 탐측에서 다루는 것만큼 영상에 대한 얘기들은 하진 못해요. 그리고 또 그 얘기는 할 겁니다. 어디서 원격 탐측에 넘어가서 할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사진 측량과 관련된 그런 영상들만 다루는 걸로 일단은 조금 범위를 좁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로 사진 측량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까지 여기서 포괄해서 처리하기에는 조금 그 내용이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 측량에서 하는 정도까지만 해결하도록 하고 나머지 그 외에 원격 탐측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들은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한번 우리 같이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하죠.